자, 7.4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40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드브로이 그 입자 이중성에 대한 식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 드브로이 입자 이중성에 대한 개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식을 사용하게 되느냐라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한다면요. 식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이제 어떤 입자에 대한 파장이 있다고 한다고 했을 때요. 그 입자의 파장 같은 경우서는 그 입자의 질량에다가 속력을 곱한 것분의 플랑크 상수를 계산한 것과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플랑크 상수 같은 경우는요 상수다 보니까 값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요, 책에서 나와 있는 플랑크 상수 같은 경우는 약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이라는 값이 있고요. 일단 단위 같은 경우는 줄에다가 세컨드를 곱한 값이 된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플랑크 상수예요. 이 자체가 단위까지 포함해서 그게 플랑크 상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입자의 질량이랑 입자의 속력을 곱한 것분의 플랑크 상수를 해야 입자의 파장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문제에 다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입자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입자의 질량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킬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전부 다 대입을 해보시면은 입자의 파장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자의 질량 같은 경우서는 2.90, 아니지, 그 조건에 있는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kg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자의 속력 같은 경우서는 2.9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빛의 속도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얘들을 곱하게 되면은 파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의할 사항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때 속력에 대해서 길이가 미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줄에서도 아마 확실치는 않은데요. 아마 그 길이 단위가 있다고 해도 길이 단위가 아마 미터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이대로 이 식을 계산해 보게 된다면요, 나오게 되는 길이에 대한 단위가 미터로 나와요. 그러니까 파장에 대한 이 파장에 대한 길이의 단위가 미터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지금 7.40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해야 되는 파장의 단위는요,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장을 구했을 때 그냥 계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간이 환산까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mu분의 h, 플랑크 상수, 그렇게 해서 구했던 값에다가 그게 미터인데 그걸 나노미터로 여러분들이 바꾸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위 환산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물리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된다고 썼을 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되고, 환산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터를 나노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냐면요, 1미터 같은 경우는요 나노미터로 환산이 됐을 때 10의 9승 나노미터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예전에도 제가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나노미터의 n이 나노를 의미하는 거긴 하겠지만요, 살짝 야매로 좀 얘기해보게 된다면요, 이때 n은 9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편할 거예요. 9의 n. 그러다 보니까 9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할 겁니다. 실제로 이 n은요 나노예요. 나노의 약자이긴 한데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나노미터는 이 n이 9다. 그래서 10의 9승 나노미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과감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돌아와서 결국엔 여러분들은 이 미터를 10의, 그러니까 만약에 1미터가 있다면은 10의 9승 나노미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꾸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드브로이 그 식에 의해서 개념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구해지는 값이 미터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추가로 곱하기 10의 9승 나노미터 퍼 미터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내용들을, 제가 방금 말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하면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느냐. 분모는 일단 입자의 질량인 양성자의 질량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kg 곱하기 입자의 속력 2.90 곱하기 10의 8 미터 퍼 세컨드 분의,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인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줄 퍼 세컨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게 미터다 보니까 나노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미터일 때 10의 9승 나노미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두들겨 보시게 된다면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대략 1.3665 3131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나노미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통해서 대충 구해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7.40번 같은 경우서 그 정답을 얘기해보자 라고 한다게 된다면요, 뭐 길게 쓰자라면은 계산기는 그대로 해보시면 되긴 하는데, 그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유효 숫자를 좀 얘기해 본다면은 최소 유효 숫자가 세 자리다 보니까 세 자리로 살짝 바꿔서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은 다 전부 다 반올림을 해서 약 1.3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나노미터가 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7.40번의 정답 같은 경우서는요, 약 1.3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나노미터가 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7.40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7.4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2번 같은 경우서는 그 40번과 마찬가지로 드브로이 이제 입자 이중성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다만 좀 그 값들이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15마일 퍼 하워, 그러니까 그 시속 35마일로 움직이는 그 무게가 2.5g인 탁구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탁구공에 대해서 파장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아니라 현실에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현실 물건에 대해서 이제 잡아보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몇 나노미터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요, 일단 다시 한번 40번에 얘기했던 드보로의 이중성 그 식을 써보게 된다면요, 파장의 그 길이 같은 경우서는요, 그러니까 그 입자의 파장 같은 경우서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플랑크 상수라는 거. 그래서 플랑크 상수 같은 경우서는 이제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줄 세컨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질량이랑 속도가 좀 특이한 값을 쓰시게 될 거예요. 일단 질량 같은 경우서는 2.5 g이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값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g을 킬로그램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거, 단위 환산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줄 때문에 이 줄 단위에 킬로그램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g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게 된다면은 일단 0.0025 킬로그램 될 거라는 거, 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조금 많이 난해하실 건데요. 왜냐면은 이제 이 책이 우리가 국내 책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속도가 이제 시속 킬로미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단위 환산을 바꾸실 필요가 있는데요. 35마일 퍼 하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일을 킬로미터로 여러분들이 바꾸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요, 마일을 킬로미터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 이제 하워, 시간을 세컨드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게 된다면요, 그 좀 더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1번에서요, 여러분들은 마일을 킬로미터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터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대로 세컨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일은 미터로, 그 다음에 하워는 세컨드로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드보로이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해본다 했을 때, 아마 제가 40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나와야 되는 단위는 미터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줄, 세컨드, 그리고 킬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 줄에 남아있는 미터 제곱에서 미터만 없어져서 단위가 미터로만 나와야 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유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위 환산을 꼭 만드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서 값을 대입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질량, 속도,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 그게 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반드시 그 질량에 대한 단위, 속도에 대한 단위, 그리고 플랑크 상수로 표현된 단위 전부 다 알맞게 표현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바꿔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35마일 퍼 하워를 결국 여러분들은 이제 미터 퍼 세컨드로 바꾸실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일단 한번 인터넷 여러분들 좀 검색을 해보게 된다면요, 이 35마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609.344를 곱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5마일을 미터로 환산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미터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에 여러분들 초로 바꾸게 된다면은 3600초가 되겠잖아요. 60 곱하기 60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1하워 곱하기 60 미닛 퍼 하워, 그리고 그 다음에 60 세컨드 퍼 미닛, 그렇게 해가지고 1 곱하기 60 곱하기 60 세컨드, 그래서 정리하면 3600 세컨드분의 35 곱하기 1609.344m,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탁구공이 현재 움직이는 미터 퍼 세컨드 속도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아마 두들겨 보시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요, 대략적으로 15.6464 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U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요, 이제 입자의 파장 같은 경우에는 0.0026 kg에다가 곱하기 15.6464 미터 퍼 세컨드 분의 플랑크 상수인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줄 세컨드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7.42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요, 40번처럼 요구하는 파장의 길이에 대한 단위는 나노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나노미터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식을 대입해서 나오게 되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의, 그러니까 1m분의 10의 9승 나노미터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40번에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드브로이 이제 입자 이중성 그거에 대한 식을 그대로 대입해 보시게 된다면요, 단위가 미터로 나와요. 아까도 설명을 했다시피.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나노미터 보니까 미터를 나노미터로 환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10의 9승 나노미터를 여러분들이 나노미터 퍼 미터를 곱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7.42번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식을 짜보자 라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식을 짤 수 있다는 거, 그걸 인지를 해볼 수 있고요. 얘를 계산기로 두들겨 보게 된다면요, 어떤 값이 나오게 되느냐, 대략적으로 약 1.69495 85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 나노미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7.42번 문제에 대해서 해당 탁구공에 대한 드브로이 파장은 몇 나노미터냐 라고 얘기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유효 숫자에 대해서 맞춰보서 유효 숫자 두 자리로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은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약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 나노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7.42번에 대한 드브로이 파장은 1.7 곱하기 10의 23 나노미터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 나노미터가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42번 문제는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7.54번 문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5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좀 간단하실 텐데요, 양자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원자의 그 전자가 주양자수에 대한 값이 3으로 되어 있대요. 주양자수가 3이 양자준위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그 부양자수와 자기양자수의 값을 나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3일 때 이제 존재할 수 있는 부양자수와 자기양자수를 모두 나열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개념 문제다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부양자수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이제 우리 그 주양자수 있잖아요. 주양자수에다가 1을 빼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0부터 주양자수에서 1을 뺀 값까지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데요, n이 3이다 보니까 이때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다? 0, 1,
2까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3이다 보니까 3죽이 있는 친구라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0, 1, 2. 그래서 이걸 아마 오비탈로 표현해보게 된다면은 살짝 TMI이긴 한데요.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S, P, D 오비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짝 참고를 해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 인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대해서 각각마다 이제 자기 양자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다 했을 때 얘는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우리가 부양자수를 구했잖아요. 이 부양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잡아보시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0을 포함한 자연수를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0일 때 있고 1일 때 있고 2일 때가 있겠죠. 우리 그 부양자수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고 했을 때, 그렇죠? 부양자수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 했을 때 아까 0에 대한 것도 있었고 1에 대한 것도 있었고 2에 대한 것도 있었다 했잖아요. 각각 그 오비탈들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는 그 자기 양자수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고 했을 때 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이랑 플러스 0 그냥 근데 둘 다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0이라는 한 가지 수밖에 없고 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있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 오비탈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려본다 했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세 가지의 자리, 세 자리라고 해야 되나? 세 칸의 오비탈이 있다라는 거, p 오비탈에선 세 칸의 오비탈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인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에 대한 자기 양자수에 대한 그런 경우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디오비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자를 채운다고 했을 때 이 대한 박스가 5개인 이유도 나름대로 그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 대한 값,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에 대한 이제 오비탈 값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그래서 디오비탈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 그린다고 했을 때 박스를 5개를 줘야 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양자수가 0일 때 똑같죠. S오비탈 같은 경우서도 왜 굳이 박스 한 칸밖에 안 그리냐라고 하는 게 된다면은 자기 부양자수가 자기 양자수가 0인 한 개의 값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에 대해서 박스를 그려보게 됐을 때 한 개밖에 안 그린다라는 거를 나름대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7.54번 같은 경우서는요. 가능한 부양자수와 자기 양자수를 그려보자 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54번을 이렇게 해서 넘겨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가 58번인데 5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58번) 문제가 있는데요. EPX와 EPY 궤도 함수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루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결론 쪽만 얘기할게요. 결론으로 얘기해보게 된다면요. 그냥 방향입니다. 방향성 차이. 그냥 방향이라 할게요. 방향 차이라고만 얘기해볼게요.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놀랍게도요. 벡터 차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답을 적자라고 한다면 이럴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방향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좀 현학적이고 막 그렇다 보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무시를 할 건데 좀 이해하기 쉽게 조금 설명을 해보자라고 한다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요. EPX와 EPY에 대해서 얘기해 본댔을 때 얘들은 전부 다 지금 2주기에 있는 그러니까 주양자수, 부양자수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n이 2고요. 그 다음에 부양자수가 1인 그런 양자수를 갖고 있는 오비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오비탈에 대한 그런 이제 에너지 값을 갖고 있는 차이다 보니까요. 뭐 값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별로라고 아니지. 그냥 값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자기 양자수 좀 얘기를 해본다 했을 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에 대한 그런
개수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했잖아요. 여기서 그 p 오비탈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 여러분들이 오비탈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마이너스 1, 0, 1 같은 경우는 각각 x와 y와 z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오비탈 박스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오비탈 박스는요. 세 개 중에 하나는 x고요. x축이고 세 개 중에 하나는 y, 세 개 중에 하나는 z축에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p 오비탈에 대해서도 그 궤도 함수를 좀 그 오비탈을 그려보자라고 하겠는데 했을 때 그 아령 풍선 양옆으로 꼬은 모양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궤도 함수 안에 전자구름 안에 전자가 존재할 거고 이렇게 에너지 값이 존재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EPX, EPY, EPZ 같은 경우서는요. 이 풍선이 어느 좌표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축에 좌표 축에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기호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차원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 했을 때, 그 3차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고요. Z축이 있잖아요. 그쵸?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Z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선이 X축에 있느냐, Y축에 있느냐, Z축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기울어져 있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X축 같은 경우서는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을 거고요. 이렇게 X축을 가로로 누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P오비탈 같은 경우서는 이렇게 세로로 누워 있을 거고요. 만약에 Z축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은 위로 세워서 기울어져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똑같은 풍선들을 어느 방향에 놓느냐에 따른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풍선의 모양과 크기는 다 똑같아요. X축에 놓여있든 Y축에 놓여있든 Z축에 놓여있든 풍선의 크기는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공기의 양도 다 똑같아요. 근데 걔를 어디 축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왼쪽에 뒀느냐 오른쪽에 뒀느냐 위에다 뒀느냐 어느 방향에 어떻게 위치했느냐에 따라서만 다르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58번 문제에서 답을 얘기해보자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벡터 차이예요. 방향에 대한 차이밖에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그 싸움 원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궤도 함수에 대한 에너지 값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 P에 대한 이게 오비탈을 얘기해 보긴 했을 때 딱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 하나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이에 EP, EPX, EPY, EPZ 다 똑같은 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계통함수니까, 아니 같은 주양자수고 같은 부양자수니까 다만 그냥 방향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값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다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다 함축해가지고 EP로 모아서 이제 궤도 그 싸움 원리 그래프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궤도 함수, 그냥 오비탈의 모양을 좀 같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은 좀 나름대로 이해하는 데 많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꼭 참고하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결국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그냥 방향 차이예요. 모양이랑 크기랑 다 똑같은데 걔를 어디에다 뒀느냐, 기울였냐, 세웠냐, 눕혔냐 그거의 차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돌아와서 7.58번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다시 돌아와서 그냥 방향 차이다 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번에 대한 이제 해설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7.60번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60번 같은 경우는요, 주양자 수가 이제 6인 거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부껍질과 궤도 함수를 나열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양자 수가 6인 거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는 부껍질.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게 된다면은 부양자 수가 얼마인지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그래서 부양자 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부양자 수는 앞서 문제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0부터
n-1까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는 부양자수를 모두 다 얘기를 해보자면은 0, 1, 2, 3, 4, 5까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이제 부양자수 같은 경우서는요, 각 이제 그 오비탈이 존재를 하고 있게 될 텐데요. 0부터 이제 오비탈에 대한 명칭을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부양자수 0일 때는 S 오비탈, 그 다음에 1 같은 경우 P, 그 다음에 2는 D 이렇게 되고 F, G, H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SPD는 정해져 있고요. 그 F부터는 이제 차례대로 그냥 순서대로 이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SPD, FGH, IJK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어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양자수가 6인 거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부양자수에 대한 오비탈을 얘기해보게 되면 S부터 H 오비탈까지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럼 결국엔 다 합쳐보게 됐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게 된다면요. 6주기에 대해서만 얘기해보게 되면은 6S, 6P, 6D, 6F, 6G, 6H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주양자 수가 6이다라고 한다면은 앞선 그 주양자 수의 값들도 다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n이 5일 때, 4일 때 이런 거 다 있겠죠. 이게 다 있으니까 다 꽉 채워져 있으니까 6이라는 친구에 대한 애들도 있을 거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맞는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7.60번 같은 경우서는 얘랑 관련된 거다 보니까 주영자 수가 6인 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이제 6주기에 존재하는 모든 궤도 함수가 어떤 건지 써달라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 7.60번에 대해서 정답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좀 표현을 해보게 된다면은 6S, 6P, 6D, 6F, 6G, 6H까지 있을 거다. 6G에 대해서 존재하는 궤도함수는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된다면은 뭐 당연히 뭐 6P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6PX, 6PY, 뭐 6PZ처럼 각각마다 이제 벡터를 지정하는 그런 값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까지 쓰게 된다면은 솔직히 D도 문제일 거고 F, G, H까지 너무 길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과제라든가 뭐좀 종이에다 쓴다고 썼을 때 용량이 좀 많이 낭비가 될 거예요. 솔직히 대학교라고 할지라도요. FGH까지 여러분들이 다루라고 시키지는 않아요. 많아봐야 D까지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쓰지 마세요. 그냥 7.60번에 대해서 답을 써보자라고 한다면은 6S, 6P, 6D, 6F, 6G, 6H까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난 더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더 쓰세요. 말리진 않겠습니다. 많이 알아두면 좋거든요. 네, 대학교에서는요. 그래서 뭐 너무 과도하게 알면은 또 용량만 차지해서 시험에 도움은 안 되겠지만 솔직히 FGH 오비탈은 대학교라고 할지라도 일반 화학에서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용량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무시하시고요. SPD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를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돌아와서 실전 60번은요. 제가 생각하는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튼 6주기에 관련된 모든 궤도 함수 SPD, FGH까지만 쓰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답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7.62번이고요. 7.6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62번 문제 같은 경우서는요. 같은 주양자수 n을 갖는 모든 궤도 함수에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총수는 얼마이냐라고 묻게 되는 건데요. 이게 조금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지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한다면요. 만약에 이제 주양자수가 n이 1이라고 했을 때, 주양자수가 1일 때, 그때 갖는 모든 궤도함수에 수용될 수 있는 전자의 총수는 얼마냐라고 이렇게 묻게 된다면은, 얘가 1일 때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2개밖에 못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2개가 들어가는지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n이 1일 때 그때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부연자가 수 같은 경우서는요. 0밖에 없을 거예요. 1-1 그렇게 해서 0밖에 없다 보니까 0밖에 그 0에 대해서
부양자수만 존재할 거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 양자수 ML에 대해서 구해보게 된다면 얘도 0밖에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n이 1에 대해서 그때 존재하는 오비탈을 그려보자 개수를 얘기해보게 되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개밖에 없게 되고 이에 대해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전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두 개밖에 못 하잖아요. 한 쌍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위, 아래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서 만약에 주양자 수가 1일 때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됐을 때 넣을 수 있는 전자의 총수는 총 두 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주양자 수가 1이 아니라 주양자 수가 2일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라고 해보게 되면요. 그 주양자 수가 2일 때에 대해 존재할 수 있는 부양자의 수들은요. 0일 때에 대한 것도 있고 1에 대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에 대해서 또 존재할 수 있는 자기 양자수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되면은 이제 부양자수 0일 때는 0이고 이제 부양자수가 1일 때는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1이 있을 겁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각각마다 오비탈을 그려보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넣을 수 있는 전자의 총수를 얘기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ES 같은 경우서는 2개, EP 같은 경우서는 6개. 그렇게 해서 2개와 6개를 총 더해가지고 8개가 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n이 만약에 n개일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묻는 게 바로 이 7.62번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양자수 같은 경우서는요 존재할 수 있는 게 0부터 n-1개까지 있을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1개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는 그 자기 부양자수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 했을 때 만약에 오비탈이 n-1일 때 그때 존재하는 자기 부양자수 같은 경우는 2L 플러스 1개가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2L 플러스 1개만큼의 오비탈이 있다고 했었을 때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 같은 경우는요 얘는 2L 플러스 1개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것과 같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부양자 수가 n-1일 때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또 차례차례 또 다 계산을 해보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n-1일 때, n-2일 때, n-3일 때, n-4일 때, n-5일 때 하다가 이제 l이 0일 때까지에 대한 그걸 전부 다 더하셔야 되는 게 그게 바로 7.62번의 정답이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수열 같은 그런 이제 규칙성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써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시그마라는 값을 아마 써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라는 값을 써보셔야 될 거라는 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칙영사만 할 줄 알면 되지 않느냐는 거에 대해서 살짝 좀 많이 난감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뭐 규칙성 같은 그런 수열에 대한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 수학에서 아니면 이제 대학 수학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거기서 다루시게 되는 개념이긴 할 텐데요. 저도 이 시그마에 대한 개념을 너무 오래전에 다뤘던 개념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하게 된다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미흡한 설명일 수 있긴 할 텐데요. 아무튼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시그마를 반드시 써야 될 거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은 저는 못하고요. 만약에 이 시그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뭐 다른 강의도 많을 테니까 검색해서 익혀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그마를 좀 이용해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결국에 알아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몇 개냐인데 근데 그 오비탈의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시그마로 풀어보게 된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풀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오비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된다면요. 오비탈은 0부터 n-1개까지 있을 거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의 개수는 2L 플러스 1에다가 그거를 곱하기 2를 한 값. 걔들을 전부 다 더했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주양자 수가 n개일 때 그때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궤도 함수에 포함된 전자의 개수라는 거, 총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7.62번 문제를 풀 때 이러한 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식을 풀게 되면은 7.62번의 정답이 된다라는 거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보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결국엔 그냥 2 곱하기에다가 시그마 L이 0부터 n-1일 때 2L 플러스 1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 그냥 풀어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L이 0부터 시그마 L이 0부터 n-1일 때 2L 플러스 2에 대한 값을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게 된다면요. 얘를 풀어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2 곱하기 2분의 n 1 플러스 2n 마이너스 n이 될 겁니다. 이유가 있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식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시 한번 정렬을 해보시면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아무튼 이 친구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2 곱하기 2분의 2n 제곱, 근데 약분해서 결국에는 2n 제곱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7.62번 같은 경우서는요, 주양자 수가 n개일 때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궤도 함수에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총합은 몇 개가 되느냐? 바로 2n제곱개가 된다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7.62번에 대한 정답은요, 2n제곱이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풀어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를 대입한다고 했을 때,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값들은 왜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는 우리가 각각마다 개수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양자수에 대한 개념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 설명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개념이라든가 그런 거 참고할 때 좋지, 막상 또 좀 고등 개념에 대해서 많이 쓰냐라고 하기에는 살짝 제가 보기에는 물음표예요. 그냥 여러분들 개념에 대해서 참고하기 딱 좋은 그런 문제다 보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2번 문제에 대한 해설 맞춰보도록 하고요. 혹시나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요, 7.62번에 대한 정답은 2 곱하기 n제곱입니다. 그걸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7.6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6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제 오비탈에 대한 전자를 그려본다 했을 때 각각마다 특정 오비탈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가 몇 개가 있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는 문제다 보니까 쉽게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7.64번의 A번을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요,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에 존재하고 있는 p 오비탈에 있는 전자 총수가 몇 개냐라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그 질소 같은 경우는요, 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그 궤도함수를 전부 다 그려 써보자라고 하게 됐을 때 7이다 보니까 1s 2개, 2p 2개, 2p 5개입니다. 5개가 아니라 너무 많아. 3개가 되는데요. 결국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EP에 대해서 p 오비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질소에는 2주기에 있는 p 오비탈만 존재하게 되고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전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요, 존재하고 있는 p 전자의 총수는 3개가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지 제가 뭔가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EP2가 아니라 ES예요. 다시 한번 좀 써보게 된다면은 1S2, ES2, EP3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요, 1S에 이렇게 위아래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S에 위아래 2개 있고, EP 하나 둘 3개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는 P전자의 개수가 얼마인 거다 보니까 2P밖에 없고 거기에 3개가 있으니까 A는 총 3개가 있다라는 거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원자 번호가 14인 규소가 있네요. 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s 오비탈의 총 전자수는 몇 개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규소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이 전자 14개를 여러분 전자 배치를 좀 해보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1s 2개, 그 다음에 2s 2개, 2p 6개, 그렇게 해서 총 10개가 되고, 다시 3s 2개, 그 다음에 3p 2개가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규소 같은 경우서는요 14족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3죽이라고 할지라도요 D오비탈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P오빗 S, P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규소에 대해서 전자 배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을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해볼 수 있고요. 거기 안에 지금 S 오비탈에 대해서 전자가 지금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1S에 2개 있고 2S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3S에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개 더하기 2개 더하기 2개 총 6개가 될 거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번 문제 같은 경우서는요, 총 S 전자의 수는 6개다. 라는 거를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황인데요. 황 같은 경우서는 이제 원자 번호가 16인데요. 이 친구에 존재하고 있는 3D 전자의 총수는 얼마냐라고 묻는 문제인데, 황 같은 경우서는요, 3죽이 16쪽인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 번호가 16번.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도 16개다 보니까 그 16쪽에 대한 그 전자 배치를 그려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1s 2개, 2s 2개, 2p 6개, 이렇게 총 10개고요. 다시 6개를 그려보게 되면은 3s 2개, 3p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6개에 대한 전자 배치를 진행해 볼 수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볼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요. 지금 d 오비탈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C번에서 요구하고 있는 3D 전자의 총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얘가 몇 개가 있는지를 말할 수가 있었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채워져 있지가 않다 보니까요. 16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에 대해서 지금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얘는 지금 현재 0개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범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3D 전자의 총수는 0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7.64번 문제에 대해서 각각 A, B, C 문제에 대한 정답은요. A는 3개, 그리고 A는 3개, 그리고 B는 6개, C는 0개. 그래서 3, 6, 0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64번 문제에 대한 풀이는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7.66번인데 7.66번에 대한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7.66번도 개념 묻는 문제다 보니까요.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설명하기에는 좀 길고 지루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일단 질문 좀 읽어보도록 한다면요. 왜 수소원자 같은 경우에서는 3s, 3p, 3d 그 궤도함수가 같은 에너지를 갖는데 왜 다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에너지를 갖느냐에 대한 거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문제는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한 번쯤 다뤄봤을 거예요. 왜 에너지 궤도함수에 대한 에너지 그 값을 비교해 본다 했을 때 왜 수소원자랑 다전자랑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걸 묻는 게 7.66번인데요. 일단 결론으로 얘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전자 가리움 효과 때문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가리움이 있냐 없냐라는 걸로 따라서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길게 얘기해 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수소 원자에 대해서 다뤄본다고 했을 때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요. 전자가 한 개예요. 전자 한 개가 있다 보니까요. 이 전자 한 개가 어디를 이동하든 간에 전이를 하든 간에 누군가의 간섭이 딱히 없을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원자들을 비교해보게 된다면요. 수소를 제외한 다른 다전자를 얘기해보게 된다 했을 때 얘는요. 전자가 한 개가 아니에요. 전자 여러 개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친구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살고 있다고 했었을 때 어느 방을 왔다 갔다 하든 딱히 상관이 없잖아요. 누군가의 제지를 받지를 않아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가 있게 된다면은 그 방을 옮겨 다닌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막을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이동에 대해서 조금 제지가 있을 거라는 거. 만약에 그걸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뚫고 올라면은 또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만한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어 만약에 이제 다전자가 있다고 했었을 때요.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각각마다 차이가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각각 궤도 함수 그리고 오비탈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층에 따라서 주양자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가지고 그때마다 에너지가 각각 변화하게 될 거라는 거를 설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마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여러 개에 따라서 또 우리는 그 반발력이 존재한다는 것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이제 전자가 어떻게 밀집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반발력이 존재할 거예요. 반발력이 너무 많으면은 새로 들어온 전자에 대해서도 딱히 달갑게 맞이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꽉 차 있는데 누가 들어오려 그래. 이미 나 지금 좁아 죽겠는데 너 왜 올려 그래. 가라. 이런 식으로 아마 좀 제지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자 반발력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한 개일 때에 비해서 전이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좀 에너지가 많이 소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에서는 3S, 3P, 3D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동하는 것에 대한 간섭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3S든 3P든 3D든 다 똑같을 거예요. 왜? 똑같은 3주기니까요. 똑같은 3주기니까 어차피 똑같이 상관없을 거라서 다 비어 있으니까 S든 P든 D든 다 비어 있으니까 이 전자 하나가 어딜 들어가든 간에 제지를 안 당해요. 그냥 편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에너지는 다 똑같지만은 만약에 다전자일 때는요. 이 3S, 3P, 3D 얘를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각각마다 들어가는 전자가 좀 채워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한 칸일 때, 세 칸일 때, 다섯 칸일 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많아질수록 그 비집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누군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3P라 그래. 3D에 대해서 본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빈 공간에 들어가는 게 편하실까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풀방의 상태에서 그래서 한 자리 비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편할까요? 뭐 이온적인 관점에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당연히 다 채워지면 편하니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게 한데요. 비어 있는 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이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좀 채워져 있는 상태랑 그다음 비어 있는 상태랑 비교해 보게 되면은 얘가 더 편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다른 양옆에 있는 친구들끼리 비교해 봤을 때도 얘에 대해서 제지받을 때랑 얘에 대해서 제지받을 때랑 이렇게 제지받을 때랑 아무도 없다 보니까 얘들은 뭐 어떤 종류에 대한 오비탈을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프리패스라서 쉽게 들어가긴 할 텐데 근데 지금 만약에 다전자 같은 경우에는 얘는 2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얘는 3개, 6개 들어갈 거고 3D는 10개 들어가게 될 텐데 각각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도 할 거고 양이 또 각각마다 다르다 보니까 2개 사이 비집고 들어가는 6개의 비집고 들어가는 10개의 비집고 들어가는 그거에 대한 그 압력, 반발력 그런 상호작용에 대한 힘이 저지력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7.66번 같은 경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처럼 3S, 3P, 3D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에너지를 갖지만 다전자에서는 왜 각각 다른 에너지를 갖게 되느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전자 가리움 효과, 그러니까 반발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 궤도 함수 따라서 에너지가 다를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간에 한 단어로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전자 가리움 효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전자 원자에는 전자 가리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 궤도 함수마다 에너지가 다를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르게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누가 더 가장 센 에너지를 갖고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묻게 된다면은 당연히 전자를 많이 채울 수 있는 3D가 에너지가 가장 셉니다. 그래서 전자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세기순으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S, 3P, 3D 순으로 에너지가 크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왜 그렇게 차이가 일어나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전자 가리움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얘기가 길었네요. 따라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돌아가지고요. 7.66번 문제에 대해서 왜 다른 에너지를 갖게 되느냐 한다면은 전자 가리움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전자 가리움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7.66번 문제 풀이는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 부의 마지막 7.6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68번 같은 경우에는요.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 대해서 다음 궤도함수 쌍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가장 낮은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보게 되면 싸움 원리를 좀 생각을 해서 둘 중 누가 더 에너지가 낮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딱히 여러분들이 싸움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라면은 아니면은 이제 궤도함수 에너지에 대한 갭 차이 그걸 좀 잘 알고 있다라면은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그림 한 장을 좀 첨부를 드릴 건데요. 아마 O2의 옛날 고등학교에 있는 화업 거기는 O2에서 제가 아마 발췌한 건지 어디서 출제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출처가 어딘지를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아무튼 옛날 참고서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싸움 원리를 통해서 순서대를 입력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S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차례대로 그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 배치를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전자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에너지 차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 왜냐면 에너지가 낮은 순서대로부터 차례대로 이제 배치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S가 가장 많이 낮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2S, 2P, 3S, 3P, 4S, 3D, 4P, 5P, 5S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될 거라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A번부터 차례를 해볼게요.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2S와 2P인데 보시면은 얘가 더 작죠?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A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낫냐라고 한다면은 2S가 더 낮을 거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번 문제 같은 경우는 3P와 3D인데요. 보시면은 당연히 3D가 더 높죠.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P랑 3D 중에서는 3P가 될 거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3S와 4S인데요. 같은 주기 안에서 같은 경우는요. 같은 주기 쪽에서는 당연히 주기가 클수록 에너지가 클 거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3S가 작을 거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 규칙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만약에 내가 이 그림을 외우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요. 간단하게라도 그나마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요. 두 가지 규칙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같은 주양자수 기준으로요. 같은 주양자수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요. 그 수소 같은 경우는 같은 주양자수면 다 똑같은 에너지예요. 근데 다전자는 다른 에너지다 보니까 그래서 차이를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서 같은 주양자수 기준으로 그 부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 그걸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 P, D, F, G 이렇게 있다고 썼을 때 걔들의 각각마다 그 에너지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보자라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크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같은
부양자수라고 쓸 때, 그러니까 지금 이 15 문제처럼 같은 s 오비탈 아니면 같은 p 오비탈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당연하게도 주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클 거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결국에는 이 그림을 토대로 정리한 거 아니냐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림 토대로서 정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다 외우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이 규칙성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은 1S보다는 2S, 2S보다는 3S, 3S보다는 4S라는 거. 그리고 또 2P보다는 3P, 3P보다는 4P, 4P보다는 5P가 더 크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뭘 보고 정리한 거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1번 같은 거, 이런 게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은 이제 세로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차례대로 해보시면 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D번 빠르게 문제 풀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D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4D랑 5F인데 지금 이 규칙성이 벗어난 친구들이잖아요. 알 수가 없어. 4D랑 5F 중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 이 그림을 토대로 해서 참고해 보시는 것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 전자 배치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4D랑 5F를 얘기해 본다고 했을 때 4D랑 5F가 여기거든요. 보시면 4D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하다가 이렇게 OF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게 되면은 4D가 제일 먼저 앞에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에너지 갭에 대해서 비교하고 본다고 썼을 때 4D가 더 낮기 때문에 둘 중 누가 더 낮냐라고 비교해보게 된다면은 4D가 더 낮을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뭐 그걸 떠나서 뭐 4랑 5 차이도 있고요. D랑 F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규칙성이 좀 살짝 벗어나는 것 같다 싶으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추측을 좀 해보게 된다면은 4D가 좀 더 낫겠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추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아무튼 간에 이제 7.68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 정답을 좀 얘기해 보자 한다면요, 각각 에너지가 낮은 궤도 함수는요 A는 2S, B는 3P, C는 3S, D는 4D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68번 문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